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서울대학교 성영은입니다. 제가 이 케플러라는 주제로 오늘 강연을 하게 되는데요. 저는 사실 우리 지금 소개하신 이 교수님이나 또 앞에 연사들과 달리 저는 과학 철학을 전공하는 사람도 아니고요. 과학사를 전공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과학 이론을 연구하는 사람도 아니고요. 실제로 실험 과학을 하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화학을 연구하는데 좀 물리학을 근거로 화학을 해석해 보려는 물리화학 분야, 그리고 대학에서는 양자역학, 물리화학 등을 이제 강의하는 사람이고, 실험실에서 직접 연구를 하는 사람인데요. 왜 이런 강연을 하는지 이제 궁금하실 건데, 사실 실험하는 과학자로서 실험을 하면서 도대체 이 일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소위 이제 우리가 사람이 나이가 들면 조상을 한번 찾아보듯이 도대체 이 뿌리가 어디인지, 이렇게 과학을 하게 된 그 출발이 어디인지 이렇게 이제 추적하는, 그런데 관심이 당연히 누구나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거꾸로 올라가다가 이 케플러라는 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케플러를 좀 소개할 건데, 말씀드린 대로 저는 실제로 현장에서 과학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과학 철학이나 과학 사가들이 이 어떤 시대의 어떤 유행이나 또 해석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는 시각과는 조금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 그 점을 조금 염두에 두고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케플러를 제가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많은 배경을 연구한 다음 이 케플러를 재해석한 게 아니고요. 저는 어찌 보면 이제 이 케플러 자료들을 주로 읽고, 그로부터 제가 어찌 보면 제 나름대로 좀 편집하고 케플러의 과학을 최대한 과학 내용을 이해하려고 그렇게 많이 접근을 했습니다. 케플러가 물론 여러 저서도 오늘 이제 표지를 좀 몇 개 보여드리겠지만, 저서도 썼지만 편지를 한 400여 통 썼습니다. 그 편지 내용이, 그 편지가 고스란히 다 남아 있습니다. 이 사람이 평생 이제 이 로마 캐톨릭과 그 당시 루터 교회 사이에 치열한 어떤 종교적인 어떤 갈등 속에서 평생이 어찌 보면 쫓겨다니기도 하고 옮겨 다니면서 평생 이제 거처 없이 지내는데요. 그렇게 옮겨 다니면서도 반드시 자기 편지나 자료나 노트나 이런 것들은 반드시 가져다녔습니다. 수레에 싣고 가져가고, 못 가져가면 어디에 맡겨놨다가 나중에 다시 찾아갈 정도로 이 자기 자료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과학을 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똑같은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자료, 자기 실험 결과에 대한 애착,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했던 사람이고, 그래서 그 자료들이 사실 이제 오늘 소개하는 내용에 좀 근간이 되었고요. 물론 편지를 거꾸로 받은 게 한 700여 통 됩니다. 갈릴레이로부터도 편지를 받았고 등등, 이제 이런 서신 교류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 결과들도 있고 책도 있고, 그런 덕분에 이 후대들이 이 케플러 자료를 또 잘 편집해서 여러 번 사라질 위기를 넘기고도 이 케플러 자료들은 비교적 잘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가 묶여서 이렇게 편집되어 있는 그 자료들이 이제 우리 국내에는 없지만 외국 도서관들에는 그렇게 원본은 그 자료들이 비교적 잘 보관되어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좀 활용되었습니다. 그 점을 좀 보시고, 그런 점에서 혹시 여기에 이제 이 종교를 가지고 계시지 않거나 혹시 기독교가 아닌 분들이 계시면, 혹시 이 케플러 제가 글을 몇 개 인용을 했는데요. 이게 혹시는 조금 불편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것으로 어떤 종교 논쟁을 하거나 그러려는 의도는 전혀 없고요. 그냥 이 사람 그 말을 그대로 한번 옮기면서, 물론 어떻게 그 사람의 그 말을, 그 종교적인 표현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는 우리의 자유인데, 그렇지만 이제 제가 전반적으로 볼 때는 그냥 그 시대의 그 상황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게 아니고, 이 사람은 정말 자기의 신앙, 어찌 보면 자기의 그 소신,
그것으로 과학을 하고 일생 살았던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어찌 보면 종교적인 그런 문제 때문에 뭐 쫓겨나기도 하고 직장을 잃기도 하고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표현했기 때문에 적어도 그 점은 뭐 제가 보기에는 있다고 생각해서 그대로 옮겼습니다. 그 점 이해하시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인문 포럼 이게 굉장히 구성이 잘 돼 있던데요. 이제 근대과학의 시작, 물론 특정한 인물을 가지고 근대과학을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이제 여러 가지 난점이 있기는 한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시대를 뒤져보면 출발을 코페르니쿠스, 갈릴레오, 케플러 이렇게 나오지만 이 사람들이 어찌 보면 그때 유행했던, 그때 등장했던 과학을 조금 좀 정리했다 할까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뭐 토마스 쿤이 말한 대로 어떤 전체 소사이어티의 내용을 조금 한 발 앞서서 정리한 사람, 그런 면에서 이 한 사람에게 너무 지나친 모든 성과를 돌리는 것도 사실 조금 문제는 있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나놓고 지금 우리가 이런 걸 해석할 때는 이제 특정 인물을 가지고 이해하면 제일 간단히 이해되니까요. 편의상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맡은 부분은 케플러고요. 이 케플러와 갈릴레오를 이 두 사람, 어찌 보면 갈릴레오는 좀 더 이 땅에서 일어나는 운동, 소위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좀 생각한다면 땅에서는 직선 운동을 하게 되는데요. 네 가지 원소가 자기 위치에 있지 않을 때 자기 위치로 돌아가려는 운동은 주로 이제 땅에서는 직선 운동이라 했고, 그 운동에 대한 아주 방법론, 어찌 보면 그것을 정량적으로 잘 분석한 사람이 갈릴레오고, 동일하게 같은 운동을 하늘에서 일어나는 운동, 소위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에서 말하는 소위 완전한 원운동에 관한 그 문제를 이제 일생 풀었던 사람이 케플러인데요. 결국은 뉴턴이 이 두 가지 운동은 동일한 운동, 소위 만유인력 법칙으로 통일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되는 이제 그런 시점에서 케플러가 등장합니다. 상대적으로 이 근대과학의 시작하는 이 네 사람 중에서 케플러가 상대적으로 가장 우리한테는 덜 알려진 사람으로 그렇게 이해됩니다. 왜냐하면 좀 덜 대중적입니다. 갈릴레오는 굉장히 뭐 망원경 같은 것을 통해서 일반인들에게 굉장히 많이 노출되었었고, 그 다음에 또 이 종교와의 관계 이런 문제 때문에 좀 더 이제 후대에도 주목을 많이 받았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에 반해서 케플러는 어찌 보면 뭐 평생 거의 연구하고 또 자기 신앙 소신대로 살다가 간 사람이라서 그렇게 일반인들에게 많이 노출되어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 또 많이 알려져 있지 않고, 또 이 사람이 만든 법칙 자체가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또 있어서 그런 면에서는 조금 대중성은 떨어진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기에 제가 이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케플러를 이해하려면 이 독일의 루트의 종교개혁을 어느 정도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케플러는 루트가 종교개혁을 통해서 변화시킨 독일의 시스템을 받은 첫 번째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루트가 교회를 개혁했고, 동시에 그에 따라서 교육 체계도 전부 바꿉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원칙은 그거죠. 모든 독일인은 기본적으로 자기 스스로 힘으로 자기 이름을 쓸 수 있어야 되고, 독일어로 된 성경은 스스로 읽을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원칙을 가졌기 때문에 모든 독일 아이들은 독일어를 배울 수 있게 독일어 학교를 만듭니다. 오늘날 이제 초등학교의 시초죠. 그 다음에 그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지금과 같은 영어와 같은 공용어인 라틴어를 가르치는 라틴어 학교를 만들어서 독일어 학교에서 뛰어난 아이들은 라틴어 학교에 넣어서 교육을 시켰고요. 라틴어 학교에서 재능이 있는 아이들은 이제 대학에 보낼 준비를 하기 위해서 소위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
이걸 이제 거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고등학교 하면 지금의 거의 대학 학부 수준 정도, 당시는 뭐 과목이 많지는 않았으니까요. 그렇게 하고 이제 대학에 가서 나중에 이제 법학, 의학 아니면 신학 이런 쪽으로 해서 이제 사회 지도자가 되어서 이제 사회를 지도할 수 있도록 그런 이제 교육 시스템을 갖추었는데, 그게 한 루트가 한 1940년대 죽고 나서 한 세기 정도 그 틀이 만들어집니다. 그게 이제 한 1570년쯤 되면 그 틀이 이 독일 땅에 완전히 자리를 잡게 되는데요. 그 첫 번째 세대입니다, 케플러가. 그래서 케플러는 독일 학교에 들어갔다가 재능이 있어서 라틴어 학교로 옮겼다가 중학교, 고등학교 마치고 그 당시에 이제 그 중세 대학에서 개혁된 고쳐진 티빙겐 대학에 입학하는 그 과정을 거친 거죠. 그런 점에서 어찌 보면 종교 개혁이 변화시킨 독일의 그 혜택을 본 첫 세대, 그런 면에서 제가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케플러가 우리가 이제 아마 지난 강의에서 이미 다 들으셨던 대로 1543년 이 코페르니쿠스 지동설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뭐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 다른데요. 제가 케플러 말을 빌려보면요. 케플러가 튜빙겐 대학 가서 그다음에 이제 이분이 천문학을 배울 때 이 코페르니쿠스는 몰랐습니다. 이 자료가 책이 뭐 이제 들어보면 한 400권쯤 출간했다 그러는데 초판을, 근데 그게 다 사라지고 그 일반인들이 이 책을 볼 수 있는 기회는 없었습니다. 코페르니쿠스 튜빙겐 대학의 천문학 교수였던 이제 메스털린 교수가 그 당시 유럽에 몇 사람 안 되는 아주 뛰어난 천문학자인데요. 이 사람도 1570년에 되어서야 어떻게 이 책을 구해서 볼 수 있게 될 정도로, 이게 사실은 우리가 오늘날과 같이 책이 나오면 쫙 퍼져서 책을 사서 보고 금방 이제 이 사상이 온 세상에 퍼질 것 같지만 그 시대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튜빙겐 대학 그 마지막 단계에 가서야 이제 지동설이 뭔지를 처음 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케플러는 그 내용을 듣고 교수한테 자기가 이제 이 이론을 증명하는 데 일생을 바쳐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했고, 결국은 케플러가 그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어찌 보면 케플러 같은 사람 덕분인지 아니면 이 사람 때문인지, 이런 사람 때문인지 한 1600년, 1610년대 돼서야 이제 이 코페르니쿠스 이론들이 세상에 좀 유럽 땅에 여기저기 이제 많이 알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로마 교황청하고 이렇게 이제 갈등도 일으키게 되고, 이제 1617년에 검수로 지정되는 그런 사태가 생기고요. 뭐 그런 사이에 이제 케플러, 갈릴레오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마지막 활약을 하고 그렇게 가는 그런 이제 시간이 되는 겁니다. 요 사진이 이 튜빙겐의 당시 모습입니다. 뭐 제가 이미 이제 그 좀 이제 교육 책에는 조금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그런데 케플러는 당시에 이제 뭐 지금 대학에 비하면 너무 이제 많이 다른데, 지금 튜빙겐하고 많이 다른데요. 케플러 때 그 케플러 자기 학년 때 그 예과를 마치고 본과를 진학하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당시는 예과를 마치면 석사학위를 줬고요. 그러니까 입학할 때 학사학위를 주고 예과 2년을 마치면 석사를 주고 이제 본과 3년을 했는데, 케플러는 신학부를 선택했습니다. 신학부를 선택했는데요. 그때 신학부 학생이 16명이었습니다. 16명이니까 뭐 수가 굉장히 작죠. 작고 교수는 5명이고 신학부에 그 중에 이제 16명 중에서 한 2등쯤 했습니다. 공성적이 2등쯤 했는데 공부를 잘했습니다. 근데 특히 이제 수학과 천문학에 아주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 반면에 이제 신학 주제에 대해서는 조금 반항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루터의 가르침에 이제 반발을 많이 한 거죠. 루터의 가르침 중에 뭐 성만찬론, 또 그리스도의 어떤 인성론 이런 데 대해서는 이제 동의를 하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스위스의 칼빈이라는 이제 개혁자, 그 사람 주장이 더 옳다, 뭐 이런 주장하고, 그래서 조금 이제 그 학교와 그런 갈등 관계가 쭉 있었습니다. 천문학은 아주 뛰어났고요. 뭐 그래서 그런지 하여튼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이 케플러는 튜빙겐 대학 신학부 3년 과정을 마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학기, 5학기 마치고 6학기 거의 끝나갈 무렵에 튜빙겐 대학 신학부에서 이 케플러를 지금 그 현재 오스트리아 그라츠 지역인데요. 그 당시는 신성 로마 제국으로서 전체가 이제 하나의 제국으로 묶여져 있었던 그 오스트리아 그라츠의 그 수학 교사 요청이 있었는데요. 수학 교사로 보냅니다. 그 당시에 이 그라츠가 지금은 이제 뭐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에서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로 이제 알려져 있었는데, 당시는 이 그라츠가 이 로마 캐톨릭과 루터 교회의 그 어찌 보면 이 종교 전쟁의 이 중심이었습니다. 뭐 종교 전쟁이라 해서 서로 총칼을 겨누고, 뭐 총은 없었으니까 칼을 겨누고 싸우는 게 아니고 뭐 서로 이제 신앙적인 싸움을 엄청 했던 지역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이 지역을 다스렸던 공작 페르디난드 대공이 이제 철저하게 어릴 때부터 로마 캐톨릭 교육을 받았고요. 예수회 소속이어서 이제 이 그라츠 안에 루터 교회를 완전히 몰아내겠다, 이런 이제 사명을 가지고 이제 교황한테도 맹세까지 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여기에 남아있던 이제 그 루터 교회 교인들은 또 목숨 걸고 싸우는 거죠. 싸우는데 그 싸움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개신교가 세운 학교를 지키는 거였습니다. 그 학교에 수학 교사가 필요한데 튜빙겐 대학에 이제 SOS를 치는 거죠. 좀 보내달라. 그래서 튜빙겐 대학은 이제 뭐 그 당시에 어쨌든 수학에 가장 뛰어난 사람이 케플러니까 케플러를 보내게 됩니다. 근데 케플러는 뭐 이 시대만 해도 그 공부를 잘하면 목사나 신학자가 되는 게 이제 대부분의 이제 꿈이었습니다. 케플러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고요. 교사는 어찌 보면 한 등급 낮은 그런 일이었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루트는 그렇게 가르치진 않았죠.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다 사제다 해서 만인 대제사장설 뭐 이런 거 주장했는데요. 결국은 이제 그 이 케플러가 이 그라츠에서 수학 교사를 하면서 이제 그 사실을 본인이 이제 깨닫게 됩니다. 천문학을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충분히 내 일생을 이렇게 신앙으로 살 수 있겠구나, 이런 이제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요 페르디난드 대공이 나중에 신성 로마 제국 황제가 됩니다. 페르디난드 2세. 그래서 30년 전쟁, 로마 캐톨릭과 개신교 연합과의 30년 동안 전쟁을 이제 시작하는 그 인물인데요. 이 사람은 평생 어찌 보면 이제 이 케플러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이 그라츠에서는 케플러가 결국은 로마 캐톨릭으로 개종을 하지 않아서 쫓아냅니다. 결국은 쫓겨나는데요. 그라츠에서 쫓겨나는데 나중에 또 30년 전쟁 중에서 또 이 케플러를 굉장히 이 황제가 아껴서 평생 케플러를 로마 캐톨릭으로 개종시키려고 계속 이제 좋은 교수 자리도 제안하고 등등 하는데, 그리고 케플러는 일생 죽을 때까지 이제 그 황제의 개종 요청에 결국 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굉장히 이 두 사람이 비운의 어떤 관계랄까요? 그렇지만 서로 어찌 보면 아끼고 존경하는 그런 사이로 계속 일생 보냈습니다. 자, 잠깐 이제 그 케플러의 그 이야기를 이제 이어가기 전에 잠깐 우리 지지난 시간 걸 내용을 조금 복습을 하면요. 저는 이제 그 내용이 뭔지는 모르지만 아마 뭐 이런 내용이었을 겁니다. 소위 이제 그 시대까지, 그러니까 그 케플러도 튜빙겐 대학에서는 천동설, 지구 중심설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은 이 이론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은 지구를 중심으로, 움직이지 않는 지구를 중심으로 모든 행성들이 돈다. 그리고 그 운동은 완전한 원운동이다. 이런 게 이제 있었고요. 뭐 더 이야기는 안 해도 되겠죠. 코페르니쿠스 지동설이 등장은 했는데 말씀드린 대로 케플러 문헌
통하면 이 사람이 튜빙겐 대학 거의 끝나갈 때까지는 이 존재를 몰랐고요. 선생한테 이제 처음 듣고 이 그라츠에 와서 수학 교사로 하면서 수학 교사로 있었는데요. 이 케플러가 좋은 선생님은 아니었습니다. 너무 어렵게 가르쳐 가지고요. 학생들이 수업을 거의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대신 자기는 시간이 엄청 많았죠. 그래가지고 연구를 이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그 코페르니쿠스 지동설을 아주 자세하게 이제 살펴봤고요. 제가 이제 이 코페르니쿠스가 이 폴란드 크라카우, 영어로 크라코프, 자기들 말로 야겔론스키 대학을 나왔는데요. 여기에 가면 이제 그 당시에 그 인쇄 교정본, 여기 뭐 옷자 같은 거 고침 교정본이 있어서 제가 사진을 찍었던 건데요. 이제 요 페이지가 가장 유명하죠. 재밌는 거는 제가 이제 이때 이 크라코프를 한 2번쯤 방문했는데 1999년에 방문했을 그해 이제 그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그해 방문을 했습니다. 요한 바오로 2세가 폴란드 사람이라는 것은 여러분 아실 거고 이 대학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코페르니쿠스하고 동문입니다. 그래서 이때 1999년 방문해서 이 로마 교회가 이 코페르니쿠스를 정죄하고 이 저서를 검서로 지정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를 합니다. 물론 책은 1835년인가요? 이미 풀리는데요. 검서에서. 그렇지만 이제 다시 이제 사과를 하고 제가 마침 그때 이제 이 크라코프를 방문했는데 이 교황이 공항에 들어오니까요. 이 비행기들이 못 내리고 전부 주변 시골 공항에 내려놔가지고 제가 폴란드 말 하나도 모르는데 아주 당황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케플러는 이제 여기서 처음 저서 코페르니쿠스 이론을 살려내는 첫 저서 우주의 신비라는 책을 출판합니다. 당시에 뭐 이미 아시는 대로 지금 행성 중에서 토성까지, 그러니까 수금, 지화, 목토 6개 행성이 알려져 있었는데요. 이 6개 행성의 위치를 태양을 중심에 놓고 그 당시에 우리가 지금까지 잘 알고 있는 정다면체 5개의 정다면체를 그 사이에 딱 끼우니까 뭐 이거는 사실은 어찌 보면 조작이죠. 왜냐하면 이 정다면체 크기를 키우면 되니까 크기를 늘렸다 줄였다 해가지고 5개를 딱 끼워가지고 6개의 행성을 정다면체, 그 행성과 행성 사이에 다면체를 하나씩 넣는 거죠. 6개 행성과 그 사이에 5개 다면체 이렇게 넣으면 이 우주가 완벽하게 조화로운 이 구조가 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완벽한 세상을 만드셨다. 이렇게 주장해서 자기는 이제 굉장한 발견을 한 것으로 이 책을 썼습니다. 근데 뭐 이거는 나중에 자기 스스로 뒤집는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면체가 아니죠. 결국은 자기가 정다면체를 포기하는 성부주자가 되니까요. 타원이라는 걸 도입함으로써 이거 다 무너뜨리는, 스스로 무너뜨리는 이제 그런 일이 되는데, 다만 이제 핵심은 이 사람이 케플러가 여기에서 하려는 핵심은 태양을 중심에 두면 가장 이렇게 잘 설명된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려고 이제 그렇게 이제 주장을 했죠. 이 사람이 그 튜빙겐 대학 자기 그 천문학 교수 메스틀린입니다. 이 사람한테서 이제 처음으로 코페르니쿠스라는 존재를 듣게 됐고요. 메스틀린 교수는 당시에 이제 튜빙겐 대학이 이 지동설에 대한 일체 언급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래서 메스틀린 본인은 천문학 입문이라는 책을 이제 전 유럽에 당시에 교과서로 쓸 책을 쓴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죽을 때까지 6판의 개정본을 내는데요. 한 번도 거기에다 지동설 이야기는 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 천동설을 가지고 천문학 입문, 개론 책을 평생 펴냈고, 다만 본인이 아주 아끼는 소수에게만 이 코페르니쿠스 이론을 이제 사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케플러죠. 본인은 굉장히 신중한 태도를 이제 이렇게 취한 그런 사람입니다. 일생 케플러하고 끝까지 교류했던 사람입니다. 케플러가 나중에 이제 이
루터 교회에서 제명되는데요. 결국은 제명되고 나서도 이 네스틀링 교수하고는 일생 이제 계속 교류를 이렇게 하고 지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라츠에서 종교 문제 때문에 페르디난트 대공에 의해서 쫓겨납니다. 결국은 쫓겨나서 정처 없이 프라하로 갑니다. 프라하로 가는데 이제 이 사람이 프라하로 간 이유는 자기 우주의 신비라는 책이 나왔을 때 그 책을 갈릴레오한테도 보내고요. 또 이 티코 브라헤라는 사람한테도 보냅니다. 당시에 이제 티코 브라헤가 원래는 이제 덴마크 왕의 후원으로 벤섬이라는 천문대에서 한 20년간 천문 관측을 했는데 그 지원이 끊어지는 바람에 거처를 이제 신성 로마 제국 그 당시에 수도가 프라하였는데 황제에게 와서 황제 수학자로 이제 일을 합니다. 당시에 수학자라는 것은 오늘과 같은 뭐 학자 이런 개념보다 이제 어떤 조언해주는 자문위원이죠. 자문. 그러니까 특히 뭐 이 시대보다 조금 거슬러 올라가면 거의 이제 점성술사 비슷한 기후를 보고 날씨도 예측해주고 농사는 언제 지어야 된다. 전쟁은 언제 하는 것이 좋다. 뭐 올해는 어떨 것이다. 이런 이제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수학적인 뭐 달력도 만들고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그런 이제 책임자, 황제의 수학자로 이 브라헤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케플러가 티코 브라헤에게 이제 이 책을 보냈는데요. 아까 우리 이 교수님 말씀대로 티코 브라헤는 이 사람도 이제 어쨌든 신앙을 뭐 가졌는지 뭐 자세히는 제가 이분 글은 안 읽어봤으니까 근데 이제 본인은 이제 천동설과 지동설을 조합하는 중간 새로운 이론을 만들어낸 사람인데 이 케플러를 불러서 자기 조수로 쓰면 자기 이론을 이렇게 딱 잘 정리하는 조수로서 아주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맞아서 이 프라하로 가서 티코 브라헤의 조수가 됩니다. 근데 티코 브라헤가 이 케플러가 간 지 1년 만에 갑작스럽게 죽습니다. 이 갑작스럽게 죽는 이야기는 이제 뭐 과학사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황제하고 식사를 할 때는 절대 황제가 일어나기 전에는 못 일어난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화장실도 못 가고요. 그래서 뭐 옷에 싸든지 하여튼 그렇게 해야 되는데 결국은 뭐 방광염으로 죽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가 있습니다. 너무 이제 소변을 참다가 뭐 그랬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여튼 갑작스럽게 죽고 그 자리에 이제 일단 케플러를 황실 수학자로 이렇게 합니다. 극적인 반전이죠. 갑자기 조수에서 일개 변방에 이름 없는 조수가 갑자기 이제 황실 수학자가 되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 브라헤가 관측한 관측 결과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결과는 사용하지만 이 브라헤 이 상속자들하고 일생 엄청나게 싸웁니다. 누가 이제 더 주도권이 있느냐.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오늘날 저희가 실험할 때도 똑같은데요. 실험을 할 때 이론하는 사람하고 요즘은 같이 연구를 많이 하거든요. 그럴 때 실험하는 사람이 더 우위에 있느냐 이런 논쟁이 있는데 어찌 보면 브라헤 가족과 이제 케플러 사이에 계속 이제 일생 이 싸움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우리 아버지가 다 관측해 놓은 결과인데 너가 그거 단지 해석한 거에 불과하지 않느냐. 근데 왜 명예는 너가 차지하느냐. 이런 문제 때문에 계속 이제 일생 싸우고 책 출판도 그래서 굉장히 늦어지고 그런 일이 이제 계속 생깁니다. 근데 어쨌든 케플러는 이 당시에 세계 최고의 관측 결과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케플러가 이 프라하에서 12년을 있게 되는데요. 이때가 일생에서 가장 안정된 시기였습니다. 황제가 루돌프 황제라고 로마 캐톨릭계 황제인데 굉장히 종교에 대해서 관대했습니다. 그래서 케플러가 뭐 어떤 신앙을 가지든 상관하지 않고 누가 어느 누구든 종교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프라하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이때가 아마 신성 로마 제국에서 가장 이제 어찌 보면 문화가 좀 번성하고 했던 때인데 이제 이 사람이
나중에 1612년 동생 마티아스하고 이제 이 황제권을 놓고 싸우다가 쫓겨납니다. 쫓겨나고 이때부터 이제 굉장히 복잡해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페르디난트 황제가 되면서 이제 종교 전쟁이 30년간 일어나게 되는 이제 그런 일이 시작됩니다. 그 이후에는 그 1612년 이후부터는 이제 이 케플러는 일생, 나머지 일생은 굉장히 불행하게 살았습니다. 계속 이제 거처를 옮기고 쫓겨다니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자, 이 12년 가장 안정된 때 이제 케플러는 뭐를 했냐면요, 이 브라해 관측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고민을 한 겁니다.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 이제 조금 이제 과학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우리 절대 대학생들 같이 이렇게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어렵게 설명은 안 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사실은 지난 1학기부터 2학기 비대면, 서울대는 비대면 수업을 해서 학생들을 본 적이 없는데 강의실에서 오늘 그래도 여러분을 뵐 수 있어서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어찌 보면 조금 낯설기도 하고요. 그 앞에 이렇게 수업을 듣는 사람이 있다는 게 이게 조금 이제 오히려 낯선 정도인데, 하여튼 조금 이런 어떤 조금이라도 과학이 나오면 많은 분들은 그냥 아예 여기서부터는 마음을 귀를 닫아버리고 그냥 딴 생각하시는데 그러지 말고요. 조금만 한번 따라와 보십시오. 이제 이 화성이 이제 공전을 하는데 780일, 우리 이제 지구 시간으로 보면 한 2년 정도의 태양을 한 바퀴, 지금 우리말로 하면 한 바퀴 이제 도는데요. 공전을 하는데 이제 서에서 동으로 이렇게 오다가 어느 순간 동에서 서로 갔다가 또 이렇게 다시 동쪽으로 가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난제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속도가 이렇게 천천히 오다가 굉장히 빨라졌다가 또 이게 이제 점 한 개 한 개가 똑같은 기간인데요. 이렇게 천천히 왔다가 빨리 확 가버리는 속도가, 공전 속도도 다르고 이게 방향도 바뀌는 겁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천동설, 지동설 양쪽 주장하는 양 진영에서의 굉장히 어려움이었습니다. 천동설은 이걸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요. 지구가 이제 중심에 있죠. 지구 중심설이니까 이제 화성이 이렇게 돌다가 이렇게 그냥 원운동을 해서는 안 되고요. 기본적으로 원운동은 절대 우주에서 절대적인 운동이니까 포기할 수 없었고 원을 한 개 더 도입했습니다. 하나를 더 도입하면 이제 이렇게 이걸 주전원이라 부르는데요. 하나를 더 도입하면 이거 이제 이렇게 돌면서 또 도니까 가다가 여기 빨간 선이 결국은 이제 실제 궤적인데 이렇게 돌다가 도는 사이에 이제 주전원도 옮겨갈 거 아닙니까? 그냥 옮겨가니까 이렇게 돌면서 요렇게 가는. 그러니까 방금 보신 것처럼 서에서 동으로 가다 동에서 서로 가는 현상이 설명되죠. 이런 식으로 원을 하나 더 도입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했고 또 난점은 이제 전체 운동이 이 공전하는 요 궤도가 이게 이제 이 각도가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 각도가 관측 결과하고 이렇게 설명하는 게 잘 안 맞았어요. 범위가, 이 넓이가. 이제 우리가 말하면 겨울 동지 때 본 것, 하지 때가 정확하게 6개월인데 정반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양쪽에 이렇게 볼 때 그 각도가 요 주전은 한 개 도입해 가지고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 각도가 이제 우리가 보는 요 각도가 안 맞는 거예요. 크기가. 그래서 이 천동설에서는 이 난점을 해결하려고 원을 하나 더 도입했습니다. 제2주전은 화성은 2개면 설명이 되고요. 목성은 3개, 각 행성마다 다 다릅니다. 개수가. 그러다 보니까 요렇게 도입을 해서 이제 각도는 설명됐는데 이제 또 하나 난점이 속도가 다른 거. 왜 빨리 갔다 느리게 갔다 이렇게 하는가? 이제 이 화성이 왜 이렇게 되는가? 이걸 설명하려고 어떻게 했냐면요. 이제 이 원의 중심이 여기인데 실제로 공전하는 중심은 이심이라 해가지고 조금 이동을 시켰습니다. 이동을 시키고 요 중심이 요 이심을 중심으로 이렇게 돈다는 겁니다. 빨간색으로. 그리고
전체 요 궤도도 요 빨간 선을 따라서 똑같이 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요거 여기까지만 신경 쓰면 이제 이야기는 끝입니다. 여기 있을 때는 지금 위치가 여기겠죠. 근데 요 이심이 여기 돌아서 여기 오면 어떻게 됩니까? 요 점이 여기로 오게 되죠. 그러니까 요 궤도가 아니고 요 궤도보다 조금 찌그러든 요런 넓은 궤도가 생기게 됩니다. 요 중심을 이동시켰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점을 중심으로 도는 게 아니고 또 다른 원을 중심으로 돌게. 근데 그 원이 한 중앙에 있는 게 아니고 약간 옆으로 비껴간 원을 중심으로 돌게. 근데 결국은 이거 나중에 보면 그냥 타원으로 설명하면 간단한 이야기인데 그걸 원을 고집하다 보니까 이렇게 원을 또 하나 도입해야 되는 이런 일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지만 거꾸로 이제 과학하는 저 같은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간단하다는 것 떼고 보면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이렇게 하고 또 이거 이렇게 설명하면 뭐 한 10분 정도, 그러니까 그 1도가 60분인데요. 1도 각도 먼저 볼까요? 요 각도가 요 1도인데요. 이게 우리 이 각도기에 1도가 요만큼인데 그 폭이 이렇게 천동설 이심을 도입하면 이 찌그러진 원의 이 궤도가 0.10분, 그러니까 0.17도, 요만큼, 요 각도의 요만큼, 요 사이에, 요거의 6분의 1, 1도의 6분의 1, 그 정도밖에 오차가 안 납니다. 그러니까 뭐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전혀 틀렸다 말할 이유가 없을 정도로 정교하죠. 이렇게 따라오셨습니까? 자, 다시 돌아갑니다. 저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천동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천동설로 설명을 하면 이 6개의 행성 운동을 전체를 설명하는데 원이 한 80개 정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굉장히 정교하죠. 80개 원으로 우주를 설명하니까 굉장히 정교한 이론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함으로써 지구가 중심에 있게 되고 이 우주, 그 당시에 그 여러 가지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이나 그 수천 년간 유지해온 그 우주의 신비, 어찌 보면 중세의 하나님의 권위, 뭐 이런 것들을 다 지킬 수 있죠. 이렇게 이 주장을 받아들이면. 그러니까 굉장히 정교한 그런 이론이고, 아주 소수의 전문적인 과학자, 지금은 이제 이런 작은 수치의 오차도 오차로 인정하지만 당시는 뭐 이거 눈으로 아직 그 갈릴레오 망원경이 본격적으로 등장할 때도 아니었기 때문에 큰 문제도 없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받아들였는데 이제 이 코페르니쿠스는 이걸 그냥 뭐 복잡할 거 없다. 지구 바깥의 화성, 태양을 중심에 두면 역행 운동은 간단히 설명된다. 왜냐면 우리가 고속도로에서 우리가 이제 제가 그 추월선 1차선에 가고 바깥에 차를 보면요. 저 뒤에 따라오던 차가 처음에는 뒤에서 따라오다가 나를 지나가고 나면 이제 반대로 보이는 거죠. 제가 예를 들어서 그 추월 앞에 저기 이제 가는 차를 따라잡을 때 처음에는 차가 앞으로 가고 있지만 제가 지나가고 나면 뒤로 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것처럼 지구는 안에서 돌고 있고 화성은 밖에서 돌고 있으니까 처음에는 이게 요리 가다가 보이다가 어느 순간 내가 앞지르면 지구가 앞지르면 거꾸로 가는 것처럼 보이는, 이렇게 간단히 설명할 수 있다고 제안을 했고요. 그렇지만 코페르니쿠스의 이론의 이제 그 난점은 뭐냐면요. 역시 이 속도가 변하는 것, 공전 속도가 변하는 것을 설명하는 데는 똑같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코페르니쿠스도 이 공전 속도 변화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는 천동설 주장과 똑같은 주장을 합니다. 똑같은 생각으로 설명을 합니다. 다만 위치만 지구를 태양으로 바꾸는 것 외에는 설명 내용은 똑같습니다. 똑같이 이심을 도입했고요. 똑같이 원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했으니까. 다만 이제 차이를 이렇게 하면 그 원운동 할 때 개수가 한 원의 개수가 좀 줄어든다는 장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좀 간단하다는 것 외에는
어찌 보면 특별히 코페르니쿠스 이론이 이 천동설보다 더 나은 점이 없는 거죠. 여기에다가 이제 태양을 중심에 두니까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아야 되니까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복합적인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 아리스토텔레스 책에도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또 일반인들은 상식에도 안 맞는 것 같고 특히 이제 당시에 종교, 우리 기독교 뭐 이런 데서 이제 보면 아까 이제 우리 교수님 말씀대로 그 뭐 우리 이제 전에 아마 이미 앞에서 말씀들 하셨겠지만 그 성경에 있는 내용하고도 안 맞는 것 같고 뭐 이러니까 이제 이게 잘 안 받아들여진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뭐 이런 이제 난점이 있는데요. 이럴 때 이제 케플러는 왜 이렇게 이제 뭐 천동설이고 지동설이고 계속 원을 고집해서 이걸 끝까지 집착을 해야 될까?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제 뭐 그 주전원, 제2주전원, 그 다음에 이심 이런 거 막 도입을 하는데요. 그냥 이거 어찌 보면 제가 이건 빨간 선을 그어 놓은 것처럼 이렇게 그냥 약간 찌그러든 원을 도입해 버리면 이런 원 3개 안 하고 그냥 타원 1개로 다 설명되는 거죠. 이렇게 간단한데 왜 이렇게 원을 계속 이렇게 만들어야 될까? 그리고 원을 포기하면 오차도 싹 사라진다는 걸 이제 이 사람이 계산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역시 이제 케플러도 고민이 2년간 이걸 고민하는데요. 타원이라는 아이디어는 이제 이거 이제 이렇게 당신은 타원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요. 어쨌든 이런 걸 막 그리다 보니까 이거 그냥 이 원을 조금 찌그러뜨리면 간단하구나까지는 이제 발견을 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이런 질문을 계속 던지는 거죠. 2년간 이 사람이 이제 책의 편지에 이제 나오는 내용입니다. 왜 하필 타원인가? 하나님은 완전한 도형인 원 대신 왜 타원을 사용했을까? 이게 정말 조화로운 도형인가? 이런 의문을 계속 던집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결정적인 확신을 가지게 된 게 당시에 이제 뭐 여러분들이 원은 이제 그 중심을 통해서 연필로 이렇게 실을 가지고 이렇게 쭉 그으면 이게 원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데요. 타원은 혹시 타원은 어떻게 그리는지 아시나요? 타원은 뭐 모양으로는 이제 원 기둥이나 원뿔을 비스듬히 자르면 타원이 되죠. 이거는 이제 잘 알려져 있었는데요. 타원은 이렇습니다. 타원은 원이 점이 하나가 아니고요. 아무데나 2점을 이렇게 이 못을 2점에 박고 실을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쭉 돌리면 타원이 됩니다. 2점으로부터 같은 길이의 합이 타원입니다. 요 이제 2점을 초점이라고 부릅니다. 초점. 근데 마침내 케플러가 이 타원을 결국 인정하게 된 게 이 태양이 이 가상의 2 초점 중에 하나 위에 있다는 것을 이제 계산상 알아내고 나서 이제 확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하나님이든 어떤 존재가 하나님이 이 우주에다가 2 초점을 가지고 타원을 그린 다음에 그 하나에 태양을 두셨구나. 본인의 이제 신앙으로는 그렇게 이야기했고, 뭐 이거는 종교가 있든 없든 이건 정말 신기한 현상 아닙니까? 이제 어찌 보면 타원의 2 초점 중에 하나에 태양이 있다는 것. 이 우주가 이 2 초점의 위치를 아는 것도 아닌데 딱 그 지점에 태양을 두고 그 궤도를 이렇게 돌게 이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어찌 보면 케플러가 타원 궤도를 확신하게 되는 그런 배경이 됩니다. 이게 케플러 제1법칙이 나중에 되죠. 이게 이제 그 연속 이어서 이제 결국 케플러 오늘날 모든 과학책에 나오는 케플러 3가지 법칙인데요. 첫 번째가 이제 타원 궤도를 돌고 태양이 2 초점 중에 하나에 있다. 두 번째는 지금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한 초점 주위를 지구 모든 행성이 이렇게 도는데요. 요 어떤 면적을 이렇게 잘랐을 때 같은 기간 동안 한 달이면 한 달, 같은 기간을 임의로 이렇게 잘랐을 때 요 면적이 똑같은 거죠.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입니다.
이게 케플러 제2법칙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성부터 이렇게 쭉 행성이 지나가면 한 바퀴 도는 이 궤도의 반지름을 세제곱하면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의 제곱과 같다. 이거 뭐 굉장히 어려운 법칙이죠. 그러니까 거리가 멀어지면 공전 속도가 느려진다는 법칙인데요. 이게 제3법칙입니다. 요 세 가지 법칙을 냈고, 요 두 개를 이제 그 신천문학이라는 책에 실었고, 세 번째 법칙은 우주의 조화라는 책에 이제 실려 있습니다. 오늘날까지 그런 과학적인 진리로 아직까지 정확하다는 것을 밝혀졌고, 사실은 이 법칙이 케플러 본인은 이 법칙이 왜 이런지까지는 몰랐습니다. 어찌 보면 좀 약간 종교적인 해석에서 이제 그런 확신에서 멈췄는데요. 발견에서 멈췄죠. 사실은 이 법칙의 원인은 이제 뉴턴의 몫이었습니다. 뉴턴이 왜 타원 궤도가 되는가를 정확하게 밝혔고요. 이게 이제 결국은 달이 지구 주위를 도는 원인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만유 인력, 중력의 원인이 되는 거죠. 내가 지구 바깥으로 돌을 던지면, 아마 갈릴레오 강의에 때 이야기 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돌을 던지면, 약하게 던지면 요 앞에 툭 타원 궤도를 통해서 이렇게 뚝 떨어지, 이게 포물선을 가지고 이렇게 뚝 떨어지는데요. 속도를 내가 계속 힘을 더 주면 결국은 튀어나갈 거고, 지구 바깥으로. 적당한 힘을 주면 인공위성처럼 지구를 계속 돌겠죠. 그 적당한 힘일 때 이제 계산을 해보면 이게 타원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제 뉴턴이 밝힙니다. 그게 제1법칙이고,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은 오늘날 이제 각 운동량 보존 법칙이라 해서 이 회전 운동을 할 때 이제 이 각 운동량 그게 항상 일정하다는 법칙으로 설명이 되고, 세 번째는 만유인력 법칙으로 간단히 설명됩니다. 이거는 이제 물리 법칙이니까 뭐 제가 지금은 설명을 따로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 인터넷이나 뭐 물리 교과서 이런 데 보면 요 법칙 증명에 대해서는 다 이제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케플러는 이제 요런 법칙을 발견했고, 이런 면에서 보면요, 어찌 보면 오늘날 과학하고는 조금 차이는 있죠. 왜냐하면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하는 데까지는 나아가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고, 다만 저도 놀라운 사실은 이제 이 8분이라는, 그러니까 1초, 0.13도 그 작은 각도에 틀린 그 결과를, 그 오차를 어떻게 하든 해석해내려고 한 태도, 인정하지 않고, 그거는 뭐 오늘날 현대 과학하는 사람 어느 누구든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될 아주 좋은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작은 오차도 의심해보는, 의문을 가져보는, 그냥 인정하지 않고 그런 태도는 굉장히 이제 배워야 될 태도 같고, 이 사람은 이 신천문학, 이게 이제 신천문학인데요. 이 초판 낼 때는 태양이 왜 지구가, 이 화성이 태양 주위를 도느냐, 이때 이제 이 사람은 초판에는 태양의 영혼이 이 화성을 돌린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영혼이 돌린다. 근데 이제 재판 낼 때는 영혼이라는 단어를 힘으로 바꿉니다. 이제 라틴어로 비스라는, 힘이라는 단어를 도입함으로써, 이게 자기는 이전에는 이게 좀 소위 물활론이라 그러나요? 어찌 보면 이제 그 시대에 유행했던 철학적인 설명으로, 자연 철학적인 입장으로 설명하려고 그랬는데, 이 원동의 원인은 굉장히 기계론적인 것 같다. 나는 이제 정확하게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어떤 힘이 이 지구를 돌리는 것 같다까지 나아갔습니다. 이게 이제 결국은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소위 만유 인력이 되는 거죠. 거기까지 나아갔습니다. 제가 이제 시간이 제가 한테 할당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3법칙은 아까 우주의 조화에서 설명을 했다 그랬고요. 자, 이제 이런 사이에 소위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1618년에 30년 전쟁이 시작되는데, 요러는 사이에 이제 케플러의 신천문학이라는 책이 이제 학계, 특히 유럽의 이제 지성 사회를 통해서 이제 퍼져 나가는데, 이런 내용이 케플러를 유명하게 만들었다기보다 오히려 코페르니쿠스를 이제 좀
유명하게 만든 거 됩니다. 왜냐면 그 지동설이 좀 맞는 것 같다. 이런 주장. 여기에 물론 그 갈릴레오가 그 망원경으로 이 태양 흑점을 본 것, 달 분화구를 본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영향을 미쳐서 이런 것들이 조합돼서 됐겠지만,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이게 복잡해졌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뭐 여기에 종교적인 내용까지 다 설명할 시간은 없고, 제가 그 내용은 뭐 제가 잘 모르지만, 어쨌든 이런 것 때문에 1616년에 와서야, 그러니까 코페르니쿠스 책이 나온 지 거의 70년이 넘어서, 2세기가 넘어서 이게 검서고 이제 이거 읽지 마라, 이거 출판 금지한다, 이런 이제 결정을 내리게 됐는데, 이 케플러는 이 캐톨릭 영향을 받는 지역에 안 살았잖아요. 이 사람은 본인 스스로가 이 루터교회 그 신앙을 받아들였던 사람이니까 개의치 않고요. 코페르니쿠스 이름을 붙여서 천문요약서라는 책을 냅니다. 이거 1권부터 7권까지 내는데요. 이거 내자마자 그 검서로 지정됩니다. 1619년. 근데 개의치 않고 뭐 2권, 3권 해서 7권까지 쭉 내서 그 코페르니쿠스 이론을 1권부터 3권까지 설명하고 4권부터는 이제 그 화성 타원 궤도가 화성뿐 아니라 금성, 지구, 목성, 토성에도 다 적용된다는 것을 이제 밝힌 그런 책입니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갈릴레오 이야기는 지난 시간에 들으셨고요. 그래서 뭐 말씀드린 대로 뉴턴이 이제 이런 그 케플러가 밝힌 이 우주의 그 운동과 그 갈릴레오가 밝힌 지상의 운동을 조합해서 결국 이제 만유 인력의 법칙까지 나아간다고 이제 주장을 하게 됩니다. 이 내용은 뭐 아마 이제 근대 이쪽으로 넘어가니까 그건 아마 이제 뒤에 아마 이제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 강의의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코페르니쿠스와 뉴턴을 이어주는 어찌 보면 이제 이 바깥 우주의 어떤 현상에 대한 이제 케플러 설명, 이걸 오늘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렸고요. 이 사람은 철저하게 어찌 보면 이 관측을 통해서 과학적 진리를 찾는다는, 오늘날 같으면 너무나 우리에게 익숙한 그런 개념을 이제 이 사람은 일생 이제 고수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당시의 시대가 이제 어쨌든 기독교가 이렇게 이제 주도했던 사회니까요. 이 과학적 진리가 참이라면, 성경적 진리도 참이라면 이 두 개 사이에는 모순이 없어야 된다. 그런 면에서는 이제 이 사람은 성경에 대해서도 굉장히 그 성경 해석에 대해서도 이제 의문을 많이 제기를 했고요. 과학적인 그 사실에 대해서도 의문을 많이 제기했죠. 그런 면에서 이제 케플러를 이렇게 쭉 읽어보면 뭐 갈릴레오도 비슷한데 이게 그 과학과 종교 간의 어떤 갈등 이런 개념보다 뭐 보면 그 옛날 과학과 새로운 과학의 어떤 갈등이랄까요? 그런 면이 굉장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지금 제가 이제 과학 현장에서 과학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봐도 항상 이 문제는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어떤 기존에 있던 걸 지키려는 것과 이제 왜냐하면 과학이라는 것은 계속 새로운 진리를 찾아내는 거거든요. 새로운 진리를 찾아낼 때 이전 거하고 모순되지 않고, 그러니까 새로운 진리일수록 더 좋은 논문이 되는데, 물론 그 사이에 이제 굉장히 그 심사위원들에게 비판도 많이 받고 이제 갈등 요소가 계속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어찌 보면 이제 그 점이 좀 더 있지 않았나. 이제 이런 어찌 보면 뭐, 그리고 이제 아까 우리가 이제 오늘날 뭐 우리가 과학이 완전한, 어찌 보면 우리 저같이 과학하는 사람이 실험실에서 흰 가운 입고 24시간 살아가는 게 아니거든요. 일상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찌 보면 과학도 결국은 우리의 삶의 일부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각종 주관적인 요소, 종교 뭐 등등 모든 게 개입하고 그게 실제로 과학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데, 우리는 과학은 굉장히 객관적이고 가치 중립적이고 이런 것 가지고 여러 털로 과학은 적어도 그럴 것이라는 너무 큰 신뢰, 과학이 주도하는 시대에 저는 이제 그거 조금 경계해야 되지 않을까. 과학하는 그 입장에서 제가 이제 그 말씀, 그 메시지를 좀 전달하려고
제가 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특별히 뭐 종교적인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요. 자,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한 5분 정도 잠시 휴식을 취하고요. 이어서 2부 토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